북한은 절대 비핵화를 하지 않은 겁니다. 비핵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통일밖에 없다고 지금도 보고 있고요. 그때 제가 이제 워싱턴에 가가지고 교민들 한 250명 있는 장소에서 연설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여행 중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북한에, 그 당시는 김정일인가요? 김정일 아니겠네요. 김정일 죽고 났는데, 자기들의 어떤 생명이나, 그러니까 북한 지도부에, 김정은을 위시한 그 지도부가 자기들 어떤 통일이 되고 나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겠느냐,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제가 얼핏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연설을 하면서 우리 한반도가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만델라식으로 우리는 용서와 화해를 해야 된다. 물론 따지고 잘잘못 다 따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래 한 후에는 우리 용서하고 화해로 가야 된다 라고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귀국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좀 지났죠. 1년인가 못 지난 것 같은데, 우리 그 세계 기자들이 모여서 프레센터에서 그 기자협회 무슨 행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거기 가서 연설을 하면서 또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북한까지 이제 알려지게 된 겁니다. 기자들 통해서. 그 어느 날 딱 보니까 북한의 조선통신에서 괴도당 정의와 국회의장이 흡수통일을 주장했다고. 저는 아무도 흡수통일을 생각해보면, 그 합의통일이라는 것도 그 뒤에 제가 한번 자료를 이렇게 공부하고 보니까 이미 학자들이 그렇게 합의통일이라는 말을 한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게 맹세코 저는 합의통일 내가 지어낸 줄 알았어요. 왜? 제가 본 적이 없어서 들어본 적도 없었고, 제가 학자가 아니니까. 그래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나는 한 번도 합의통일, 흡수통일을 이야기해 본 적이 없고 우리 합의통일 해야만 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에 어떤 우리 그런 기자들이 모이는 곳에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뒤로는 북한 조선통신 제 욕을 안 하더라고요. 북한의 경제나 이렇게 또 북한의 개혁 개방을 통해서 그 정상적인 국가, 지금 보면 저 정부를 학자들마다 아마 이렇게 낙인을 이게 정의를 내리는 그 국가 이름 타이틀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상상 초월하는 그런 지금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렇게 정상 국가와 이렇게 하면서 합의통을 가야 된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국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된 것 같습니다만, 그 시진핑이 물론 만나긴 했습니다만, 그 상대가 이제 전인대 그 상임위원장이신 장드장입니다. 그 서열사미죠. 제가 지금까지 3번 만났는데, 그때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제안한 것 중에 하나가 2가지에 대한 일. 하나는 미국하고 한국하고 중국하고 우리 의장이 만났으면 좋겠다. 그다음 하나는 북한의 그 제태국, 물론 실제 이제 시골 협당국이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물불을 트는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김영남도 만나게 될 테니까 그런 생각을 한 것이고, 그래서 그걸 하는 데에 중국이 라인들이 있으니까 좀 기회 있을 때마다 가능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라고 제가 장드장 그 전인대 상임위원장을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의장을 하면서 많은 그 국회 수장 외교를 했는데요. 지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나라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만,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면 아세안 국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봅니다. 지금 아세안 국가도 미얀마나 캄보디아, 베트남도 다 북한하고는 다 거리들이 있으니까요. 또 저는 EU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개혁 개방을 시키고 북한이 그렇게 하는 것이 김정일을 비롯한
우리 동포들에게 다 이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잘 설득을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하나의 희망사항이죠. 안 될 가능성이 99% 알면서도, 그러나 이 남북 문제를 푸는 데는 그런 국제적인 각 나라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반도의 통일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자기의 배타적, 군사적 지위와 영향권이 보장되는 전제하에서만 전 가능하다고 합니다. 남북관계가 굉장히 좋을 때 조명록이 군복을 입고 워싱턴에 가서 백악관에 가서 클린턴과 회담을 했죠. 여러분들 아는 모습 장면을 인민국 차수복장을 하고 클린턴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른바 북한과 미국 간의 공동 커뮤니케가 발표됐죠. 그죠? 그 다음날 뉴욕타임스에 제가 10월 20일자 뉴욕타임스로 기억하는데 호워드 프렌치라고 지금도 아주 컬럼을 굉장히 영향력 있는 컬럼을 많이 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컬럼을 실었는데 그 컬럼의 제목이 뭐였냐면 If Korea United, Will Asia Divide? 였습니다. 만약 한반도가 통일되면 아시아가 분단되나? 이런 의문문을 다는 컬럼을 실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때 이제 남북관계 좋아지고 마치 통일이 지금 분위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미국 일부에서 그러니까 한반도가 통일되면 누가 뭐라고 해요? 통일된 한반도는 대륙 지향적일 수밖에 없다. 중국의 영향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한반도의 155마일 휴전선이라는 분단선이 대한해역, 일본과 우리 한반도를 가르는 그 바다가 분단선이 된다. 더 큰 아시아가 분단이 된다. 대분단이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이 한패가 되는 해양 세력과 중국과 통일된 한반도가 한패가 되는 대륙 세력이 대치하는 더 큰 아시아의 분단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물론 뭐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그러고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아니지만은 미국 일부의 그 한반도 통일을 보는 정서가 감정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도 우리 대통령께서 중국을 가든 중국의 국가주석이 한국에 오든 뭐 고위 관료가 오든 빼지 않고 하는 말이 뭡니까? 립 서비스 차원에서 중국은 한반도의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지지한다. 한 번도 그 얘기를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박 대통령께서 시진핑 만나고 와서 기자회견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드디어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의 우리 주도의 통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하자면 좀 적극적으로 평가를 하기 시작했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바로 그 맥락인데 그건 뭡니까? 자주적인 통일을 지지한다는 얘기는 미국이 나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니네 자주적으로 하라는 얘기. 평화적으로 하자는 얘기는 뭐예요? 북한과 합의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반도의 통일을 중국이 지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을 바꾸면. 그러니까 그 어느 쪽도 자기의 배타적, 특히 군사적 지위와 영향력이 관철되는 한반도의 통일이 아닌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건 뭐 동북아 지역 체제에서 미국과 중국이 국가 이익이 거의 어느 수준에서 일치되는 이런 수준에 가지 않으면 절대 미국과 중국이 공히 동의하는 한반도의 통일은 저는 없다고 합니다. 결국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죽으나 사나 어쨌든 이 통일 문제든 남북관계 문제든 그 당사자는 남북이 돼야지 자꾸 이 한반도 문제를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 가서 물어보고 미국 가서 세미나하고 중국 가서 세미나하고 뭐 중국 사람한테 물어보고 왜 지 문제를 남은 나라한테 가서 자꾸 물어보고 그 의견을 구하고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건 본질적으로 삼자라고요. 어떤 의미로.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 한반도 문제의 본질 메인 액터가 남북한으로 돌아오는 이 작업들을 할 때 말하자면 새롭게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남북한 통일을 위해서 이 미중관계 맥락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까요? 그 전에 우리 지금 방금 최 총장님 말씀 계셨습니다만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우리 문제인데, 이게 우리 일인데, 사실 국제적인 여러 가지 관계나 역사적인 걸 이게 보면 우리 문제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하면서 남의 도움을 이렇게 받는 게 맞는 것이지, 우리는 지금 별 노력을 하지 않고 말이죠. 정상회담, 뭐 대통령 대면 한 번씩 이렇게 한 것이 정당인데, 그래서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 박근혜 정부 좀 남았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요 다음 자기 대통령도 누가 되든지 간에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는 우리 문제니까 우리가 나서서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저는 답은 다 있다고 봐요. 그 많은 학자들이 그 많은 연구를 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딱 살펴만 봐도 저는 답은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방금 사드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사실 제가 이제 이 사드에서 발음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걱정스러운 게 좀 많이 있습니다.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소위 신냉전 구도로 다시 이제 갈 수 있는 이 위험성인데, 과연 그것까지 감안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안보 문제라는 게 이제는 안보가 단순히 군사적 그 안보만이 아니거든요. 경제도 안보, 지금 사회 혼란은 그것도 사회 안보로 갈 수 있는, 이 안보가 갖다 붙이면 참 문화같이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것인데, 정말 그런 아주 타락적인 검토를 충분히 했는지, 사실 저는 의장이었습니다만, 어쨌든 정부의 의견들이 보도되는 것을 보고 제가 어느 정도 믿고 있은 것 아니겠어요? 그 내부적으로 우리가 논의는 하든 않습니다만, 근데 지금 보도도 약간 2년 전에 이미 얘기가 다 된 것이 나옵니다. 제가 갖고 있던 정보로는 최소한 만 1년은 넘었어요. 그런데 늘 국민을 어떻게 보면 썩인 거잖아요. 이렇게 논의를 아직까지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이 쭉 해왔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정책적으로 갑자기 결정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의아스러워요. 정부가 하는 일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납득을 시키고, 그리고 이런 일들은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검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특히 지금 중국과 미국의 그 사이에서 우리가 아주 좀 디레마에 빠져 있는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이게 외교적으로도 과연 충분히 검토가 됐는지, 저는 그런 것을 사실 기회에서 좀 묻고 싶어요. 그건 어쨌든 이제 억지로 무리단 말이죠. 어쨌든 이제 이게 되는데, 이게 또 이게 다시 없는 걸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서도 늦긴 했습니다만 슬기롭게 대처를 해서, 얼마 전에 제가 그 신문에 잠깐 비쳤는데 그 아이디어다 싶더라고요. 중국의 어느 학자가, 총장님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미사일은 여기다 두고 레이저는 레이저죠. 레이저가 아니고 뭡니까? 레이더는 일본에 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중국의 오해나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 중국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보도가 됐던데, 그것도 하나의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혜를 모으면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나오지 않겠느냐. 늦었지만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오케스트라를 제안하신 걸 알고 있는데, 오늘은 어떻게 정되어 있습니까? 그게 그냥 제안으로 끝나버렸습니다만, 한국하고 일본은 그 오케스트라 그 연주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정명훈 그 선생이 한중일 그 오케스트라를 운영을 했더니만, 제가 지난번에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 한중일 그 오케스트라를 하자는 것은 결국은
우리 삼국이 서로 이해를 넓히고 그런 의미에서 저 동북아시아 평화를 유지하고 우리가 중국과 일본 그 틈새에서 같이 이렇게 뭘 앞으로 미래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랬는데요. 그 사실은 제 개인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전에 주일 그 대사를 하셨던 최상용 고려대 전 교수님께서 저하고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제가 그거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국회에서 이번에 우리 조 국수께서도 국회에 됐습니다만 한중일 그 바둑대회도 하자. 그 지금 이제 한일 관계에서는 어원들끼리 축구도 하고요. 한중일 그 한국하고 중국하고는 바둑대회도 합니다. 어원들끼리 바둑대회도 하고 이제 교류를 정대시키자는 그런 장면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앞으로 점차 이제 오케스트라, 바둑, 뭐 축구, 어원들 죽는 건 아니고 그런 교류들이 있으면 좋겠고 나아가서는 뭐 서울 연합 경평 축구대회 같이 말이죠. 그 스포츠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들을 했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북 경평 축구라든지 그 한중일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이런 동북아의 여러 가지 다자간 그런 협력 체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할 수 있겠고 사실 뭐 아시다시피 EU라든지 나프타 등등 지역 협력 시스템이 다 구축되어 있는 마당에 우리 한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에만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아직까지 안보 문제를 유시해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최한기 총리님께서 이 동북아 한중일 그런 협력과 어떤 그 다자간 협력 방안에 대해서 뭐 좋은 구상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저는 그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평소 가볍게 생각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중일 사무국이 생긴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활동 지금 한국의 그 사무 오피스 한국에 있고 한중일 상국의 그 외교부 고위 관리가 그 국장을 번갈아 와서 맡고 있고 상당 부분 뭐 성과도 낸 부분도 있고 최근에는 일본의 교포 우리 제일 교포로 알고 있는데 돈을 좀 많이 번 분이 원아시아 재단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한중일 그 대학에다가 아시아 공동체를 부각시키는 학부 차원의 수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전 세계 지역 체제로 봤을 때 이 동북아 지역이 가장 그런 어떤 그게 경제 협력 체제든 안보 공동체든 그런 공동체가 안 되는 가장 그 정말 갈등 시발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뭐 역시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아직은 화합과 협력보다는 본질적으로 대립관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정 회장님께서 다시 이러다가 사드 문제 가지고 동북아 지역 체제에서 신냉전 체제가 도래하는 거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얼마 전에 그 정의당의 김종대 국회의원이 갑자기 사드 문제를 진전시키면서 이게 신냉전 체제가 도래하면 북한이 제일 좋다 뭐 이런 너무 오버하는 그 얘기까지 하는데 최근에 그 인터내셔널 시큐리티라는 미국의 저명한 국제정치 잡지에서 어떤 국제정치 학자가 그 미국의 피벗 아시아 스트래티지라는 것이 과거처럼 무슨 중국의 라이징 파워를 막 억압하고 물리적 수단을 동원해서 그것을 제압하는 이런 식의 대립이 아니고 자기의 기존의 동맹 체제를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중국의 여러 가지 너무 과도한 국가목표 전략들을 좀 완화시키는 이런 수준이지 그게 새로운 뭐 신냉전 체제로 가는 게 미국의 기본적인 아시아로의 전환, 리밸런싱 전략의 핵심은 아니다. 그 클러리 지금 미국의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 할 때 2000 초기 그 오바마 1기 정부 때 강조한 그 피벗 아시아 전략을 뭐 힐러리는 계속해서 대통령이 돼도 아마 그런 입장을 취할 거라고 본다면 그렇게 얘기해 뭐 최근에 그 중국과 한국과의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신냉전 체제의 도래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세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니다라는 게 대체적으로 학자들의 미국의
해전치의 전원 학자들의 견해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뭐 반드시 맞는 건 아니겠지만 또 신냉전 체제가 뭐 도래하는 게 그렇게 우리한테 좋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북한이 절대 신냉전 체제를 기대하고 북한이 그걸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어쨌든 죽은 하나 가장 그 목표는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해야 자기들이 앞으로 살 길이 열린다는 게 제가 보기에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건 북한보다는 지금 미국이 소극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북미 관계 개선에 피해를 미국이 지고 있는데 미국이 훨씬 더 북한보다 저는 소극적이라고. 그러니까 뭐 계속 어떻게 보면 자기 알아달라고 계속 뭐 이렇게 망나니 짓을 하는데 그래도 미국이 계속 무시하는, 뭉개는 뭐 이런 정책을 쓰니까 북한은 더욱더 그 강도를 높여가는, 그래서 악순환이 지속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은 이게 그 미국이 신냉전 질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드 문제로 이것이 잘못 진전되다 보면 자연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고, 그게 북한에 플러스 될지 마이너스 될지 제가 뭐 그쪽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만, 김종대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그런 한다고 말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다시 신냉전 한미일 중로 북이 이렇게 갈리는 이것은 이루어지지 못하다. 이거 막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기본적인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 회장님, 중국이 최근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중재안으로서 소위 비핵화 평화협정 병행 추진론을 제안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의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병행 추진론. 지금 사실 뭐 총회의원 의장 계신 여러분들 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이렇게 앞뒤가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비핵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비핵화와 그 평화 체제를 이렇게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이게 실현 가능한지도 모르겠고요. 남북 분단을 더 권장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선비핵화 뭐 아까 얘기했듯이 그것도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육자회담, 오자회담 한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남북이 평화체제를 또는 평화협정을 하는 데 있어서 나머지 4개국이 그다음에 정인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의미에서라도 저는 그 육자회담 안 되면 오자회담으로 가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나름대로는 보고 주장을 해왔습니다만, 결국 병행 추진해야 될 것을 가장 앞서야 되는 것이 뭐냐, 이게 제가 봐서는 그 교류협력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게 남북의 교류협력을 통해서 비핵화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완전히 비핵화가 아니라 우선 핵 개발을 중단시키더라도 중단시켜 놓고 평화협정 이야기를 함께 하면서 북한을 만족스러워 지면 그러면 그건 나중에 비핵화 가능할 테니까 그 두 개보다는 앞에 교류협력이 앞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병행 추진된다면 저는 동의하고 싶다 했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 전문가 말씀을 듣고 중요하게. 예, 잠깐 우리 정 회장께서는 그 비핵화와 평화협정과 동시에 뭐 남북 간의 꾸준한 교류 협력 접촉, 이게 이제 전제가 되는 삼박자론을 전개할 수 있겠는데, 우리 최한규 총님께서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많은 연구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만, 정말 북한은 절대로 핵은 포기 안 한다 하는 이야기를 뭐 하고 있고, 최한규 총리가 그 말씀 하셨습니다. 근데 그나마 정말 가능성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북한이, 물론 평화협정도 미국과 혹은 남북한 3자, 4자를 가지고 있겠지만은 평화협정을 통하면은 비핵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우리 상대 총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예, 과거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뭐 잃어버린 이명박 정부가 잃어버린 10년이다 이런 표현을 썼죠, 그죠? 그 햇볕 정책 일방 퍼주기라는 그 낙인을 찍어서 네이밍, 그 일종의 네이밍이죠. 퍼주기를 비판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병행 전략의 대실패다 그래서, 그죠? 핵은 핵이고 핵 차원에서 해결하고 뭐 핵이 있다고 해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하지 말지 않은 얘기가 아니고 그것도 같이 공시적으로 병행하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이게 이제 이른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그 병행 전략인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그걸 바꿔버린 거죠. 그죠? 핵이 먼저 핵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인 전향적 조치를 북한이 취해야만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사실은 미국의 북핵 20년의 협상 과정을 봐도 우리는 보통 그랜드 바게인,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랜드 바게인 얘기하니까 미국의 그 차관보가 커트 캠벌이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다 이렇게 그냥 평가절하를 하니까 이명박 대통령께서 열받으셔가지고 미국의 일기에 차관보가 떠드는 얘기에 신경 안 쓰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한미 간에 약간 신경전이 벌어졌던 적이 있었는데 이건 커트 캠벌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한 번도 미국은 북한과 핵 협상을 하면서 동시 대타협을 하겠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 코리스펀딩 메저, 그러니까 니들이 한 행동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주겠다는 거지 먼저 미국이 한 번도 먼저 양보하겠다나 동시 대타협을 하겠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그만큼 미국은 북한을 하는 거 봐서 못 믿는 거죠. 뭐 북한도 미국을 못 믿지만 미국도 과거 니네 행태를 봐서 절대 믿을 수 없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행동을 봐가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주겠다는 그런 건데, 어쨌든 병행 전략도 뭐 우리 입장에서는 만족스러운 전략 아니고 선 비핵화 후 남북 교류협력도 지난 8년간 해봤는데 오히려 과거보다 더 그 성적표가 초라하고 돌아온 건 북한 핵 탄두의 핵실험 숫자만 늘어났고 탄도 숫자만 늘어나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한 우리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아주 만족스러운 건 아니지만 남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 북핵 문제와 교류협력을 이렇게 뭐 싹 기분 좋은 건 아니지만 병행시키는 거에 배축한 제갈 공명이 뭐 100명이 와도 그렇게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 없고, 결국 북핵 문제라는 것은 북한이 스스로 판단해서, 그건 누가 자꾸 북한의 체제 보장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그 말은 뭐 어떻게 보면 그럴싸한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자기 목숨을 남이 보장해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북한이 스스로 판단에 의해서 핵이 없어도 우리 체제와 국가가 안전하겠다라고 경험적으로 북한이 인지할 때만이 북한이 그것도 한 번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하나 잘게 쓸어가지고 조건을 붙여가지고 포기할 거라고. 만약 그런 수순에 들어가도. 그러니까 굉장히 지루하고 인내를 요구하는 그 오랜 장기간에 걸친 북핵 협상의 해결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쉽게 해결하는 방법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우리 정부가 앞으로도 선핵 폐기 후 남북 교류협력하면 그 결과는 참담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조금 좀 현실적 안목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더 나가면 우리가 이 남북 문제 얘기할 때는 독일을 너무 많이들 가고 독일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한독 통일정책 자문위원이라 매년 한 해는 서울에서 회의를 하고 한 해는 독일 베를린 가서 회의를 하는데 독일 사람들 특히 동독의 통일 주역들의 증언들을 얘기해 들어보면 서독 그 당시에 통일 당시에 역할을 했던 사람들과 굉장히 그 의견이 다르구나. 흡수 통일을 했다고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동독 통일. 우리가 자발적인 결의에 의해서 새로운 선거에서 구성된 정부가 너무 기회가 잃어버릴까봐 덜 만족스럽지만 양보해서 기존의 독일 헌법, 연방공화국 헌법 체제의 3개 지방정부, 연방정부에 편입되는 형태를 취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잘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새로운 신독일의 헌법을
규정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그 당시에 기회를 잃을까 서두르다 보니까 동독으로의 기환현상 같은 역작용 나오고 있다. 그래서 니들 서독서라고 자꾸 지네가 흡수 통일했다, 주도적으로 통일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다. 계속 자기들끼리 논쟁을 하는 걸 제가 현장에서 여러 번 봤는데 오히려 제가 보기엔 아일랜드 모델이 앞으로 이 한반도 피스 프로세스에서 상당히 이런 휴리스틱 모델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소위 그 굿 프라이디 피스 어그리먼트라는 것을 금요일 협정이나 피스 프로세스를 아일랜드가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합의를 해서 지금까지도 아주 100% 만족스러운 건 아니지만 이행되고 있습니다. 북아일랜드, 그 다음에 아일랜드 공화국, 영국, 그 안에도 북아일랜드의 여러 가지 정파, 아주 즉각적인 말하자면 합병파, 영국 정부에 합병하는 파, 그 다음에 중간파, 아주 다양한 세력들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됐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합의를 했는데 그 가장 백본이 되는 게 뭐냐면 아일랜드 공화국의 헌법 2조와 3조를 남쪽 아일랜드 공화국에서 전향적으로 과감하게 조항을 수정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를 말하면 우리 헌법 3조 4조 영토조항, 평화통일조항 그건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거를 북아일랜드 국민들이 원할 때까지 말하자면 실효적인 지배를 하는 영토로 제한하고 통일도 원하는 경우에만 추구합니다. 북아일랜드가 남아일랜드와 말하자면 통일을 원한다고 할 때만 작동을 한다는 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그 굿 프라이디 어그리먼트라는 게 나왔습니다. 아일랜드 피스 프로세스. 그래서 그런 더 어디 보면 더 복잡하고 갈등의 층위들이 많은 이 아일랜드에서 어쨌든 그걸 성공적으로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만은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남북 문제, 남북 간의 이 평화 문제를 얘기할 때 그 아일랜드 프로세스를 좀 한번 더 깊게 들여다보면 상당히 우리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대통령께서 아일랜드 통일 방안을 또 우리들에게 또 숙제로 또 한번 또 던져주셨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정의장께서 이제 우리 훈민통이 우리 홍사단이 민간 통일 운동을 지금 주도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는 앞으로 우리 민관 협력을 통한 그 남북 관계 어떤 발전 방안에 대해서 혹시 고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하려면 관의 권한과 예산 그리고 인사의 장악력을 나눠야 하는데 예산을 할애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기득권적 권한을 분담 위임할 수 있을까요? 통일운동에서 어떤 예산 문제를 언급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관에선 정권의 정책에 따르라고만 하는데 시민단체의 건의를 수용하여 북한 주민을 직접 상대하는 인도적 지원과 교류의 돌파구가 언제쯤 가능할까요? 정 기자님 말씀을 간단하게 첫 질문은 제대로 제가 정답을 말씀을 하기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직접 무엇인지 직접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인도적 지원은 제가 그 정의와 독트린이라는 것을 한 4, 5년 전에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무지개 정책이라고 이렇게 닉네임을 붙였는데요. 말주노초 파남부원에서 말만 제가 그걸 하면 이 우리 피가 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북 관계의 상황에 관계없이 인도적인 지원을 항상 해야 된다. 그것을 이제 제가 기본으로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7개의 정책을 이렇게 정리한 것이 있는데, 저는 인도적인 지원은 제가 1년 반, 지금 한 1년 전인가요? 대통령하고 전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대통령께서 그 영유아 지원은 의장님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하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유니세프를 통한 것인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유니세프를 통해서 하는 것은 제가 국회 유니세프 그 회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정부에 이야기해서 한 푼이라도 좀 더 많이 지원하도록 그런 노력을 했는데 그것을 지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만족스럽지 못하고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이 정권 내에서 안 된다 그러면 다음 정권 시작하면서 자기 정권 시작하면서 바로 이거 짜가닥 해야 된다고 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는 얘기가 우리 좀 전에 아까 질문 첫 번째 질문에 제가 뭐라고 답을 하는 이첫 번째 질문은 결국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좀 어렵게 좀 쓰신 것 같네요. 어쨌든 이 통일운동에서 민관이 협력해야 되는데 어떤 예산 문제 같은 것도 좀 이 쪽에서도 좀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북한 지원 단체들 통일부에서 결정을 해서 대개 그 지원을 해주고 있는 지원을 전혀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어떤 사업의 경우에는 그 반반씩 이렇게 매칭 펀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저 민간 차원에서 하는 그래서 매칭 펀드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적십자나 이런 공적인 것을 통해서 정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계속해서 그 부분에서 사실은 더 저는 그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통일 그 자금이라고 그때 그랬는데 비용이죠. 통일 비용을 지금부터 좀 적립해 갈 필요가 있다. 액수는 얼마 안 됐죠. 제가 그때 법안을 낸 게 약 한 1조 정도 됐습니다. 내국세의 그 1%가 1조 정도 됐는데 그 결국 통과를 못했습니다만 저는 그 액수가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통일로 향해서 이렇게 결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갑자기 또 이번에 저 IS 때문에 생긴 시리아 난민 같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또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도 되지 않겠냐 해서 법안을 18대 때 냈다가 실패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 국민통 공동대표이신 양명부 스님께서 하신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정 의장님 통일 대통령이 되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하셨는데 내년 대선을 앞두고 향후 통일을 위해서도 대선의 준비는 어찌하고 계신지 결심이 있으신지. 두 번째는 포은 정몽주 선생의 직손이신데요. 몇 대 손이시고 이 시대의 포은 정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양생 정없이까지 올라오면서 그 힘든 어려운 질문 가져오셨습니다. 어저께부터 고민했어요. 제가 통일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열망 때문에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 술 한잔 먹으면 전부로 앉아서 그런 얘기 많이 해서 했는데 내년 대선에 지금 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가 보험 20대입니다. 보험 20대 손인데 보험 정책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정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것을 행동에 옮기고 늘 올바른 삶을 살도록 그래서 제가 호가 하나 있는데 제 호가 직이 들어가서 직 정직할 때 직, 그리고 호가 직제인데요. 제자를 그냥 붙이는 것이니까 저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그렇게 살아오지 못한 부분도 있으니까 앞으로 남은 인생은 더 정직하고 더 올바로 살도록 그렇게 살아오지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하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호영 변호사님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한 국회의 역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국회 비준 동의가 가능한지 그 후에 무슨 방안이 있는지요. 두 번째는 여야가 내치에 대해서는 대립 경쟁하더라도 국방 외교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건설적으로 협력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지혜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은 북방 외교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 협력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지혜, 내치 문제에서는 여야가 싸우더라도 이런 북방 외교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뭐 가능한 대로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협력해야 된다. 이런 어떤 방안과 지혜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사드가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건 사실 법 해석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하신 변호사신 쌤이신 거였는데 제가 사실은 그에 대해서는 답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이런 중차대한 결정을 할 때는 정부가 국회와 이렇게 좀 상의하는 모습, 또 사전에 설득하는 이런 과정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지금 말씀하시는 그 제가 국방상임위원도 2년 해봤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별로 뭐 문제되지가 않습니다. 되게 생각이 잘 대화를 통해서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는 뭐 질문한 그 뜻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네, 이 문제 우리 최양희 총장님 사드 배치에 국회 비준 동의. 저 국방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사드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국회 동의 문제는 법적으로는 국회 동의받을 아주 엄밀하게 적용을 하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의 안위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적어도 국회 과정에서 논의 과정은 있어야 되지 않나. 반드시 법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 해서 전혀 국회하고 상의 없이 해도 된다. 이건 좀 너무 정부가 독단적인 발상인 것 같고, 사실은 한미방위조약 제4조의 소파, 말하자면 미군의 주한미군 주둔군의 지휘에 관한 협정입니다. 그 협정이 굉장히 지금 유럽, 일본 다 그걸 상당 수준 바꿨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굉장히 이게 불평등한 규정 자체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 소파 규정을 원용하면 사실상 우리 정부가 그걸 플랫리 노할 수 있는 바로 이런 근거가 상당히 물론 그렇다고 해도 아마 못하겠다고 못하는 거지만 상당히 좀 궁색한 이런 측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근원적으로 소파 협정 자체를 좀 바꿔야 되겠죠. 말하자면 그런 이걸리 그런 부분을 보다 정확하게 디파인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전향적으로 바꿔가는 노력이 병행돼야 된다고 보고, 사실 그 사드에서 지금 그게 북한 핵무기를 방어하는 그런 상황에서 나온 얘기인데, 핵심이 오히려 뭐 만주지방에 있는 말하자면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들여다보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측에서 그걸 정당한 논리로, 아니 자기들은 한반도는 물론이고 일본 전역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말하자면 그런 레이더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너무 불리한 요구가 아닌가 이제 이런 또 반응들. 그런데 또 한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중국이 미국 본토에 탄도미사일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건 없지 않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자면 중국이 쿠바에다가 사드를 비슷한 걸 배치해 놓으면 미국이 뭐라고 반응할 건가. 뭐 이렇게 또 질문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처럼 이게 뭐 참 솔로몬의 지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정부가 너무 처음에는 전혀 미국 측으로부터 이런 걸 공식적으로 요구받은 바가 절대 없다라고 정부 공언을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거에 대한 해명이 전혀 없이 말하자면 발표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론의 분열 현상을 처리하는 것은 정부가 좀 잘못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기묘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시면 질문 내용이 길어서 제가 그 서론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진정한 미국의 입장은 무엇이며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대한 미국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연결된 질문입니다. 남한은 미국의 전술 전략적 요청이라서 남한 정부에 무시할 수 없는 압박을 가한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얼마나 되는지요? 미국의 어떤 그 한반도의 영향력을 우리 정 의장님 정치 활동하시면서 느낀 어떤 또 소견이 계신지요? 마지막에 와서 제가 딱답이 막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미국과의 생각은 저희들 혈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지난 1950년 한국 전쟁 때 한국이 어디 붙은지도 모르던 미국의 젊은이들이 3만 몇천 명, 3만 5천 명이 죽었죠. 실종 인구까지 다 한 7, 8만 명 되는 거라는 거예요. 부상자도 다 10만 명이 넘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어느 나라의 그런 정말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해서 우리 군대를 파견해서 몇십 명이라도 죽었다. 아마 굉장히 시끄러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우리 한국 전쟁 동안에 희생된 그런 혈맹적 관계를 생각하면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지구가 존재하는 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유는 그것만은 아닙니다만 또 한 가지는 미국은 멀리 떨어져 있고 중국은 붙어 있습니다. 역사를 봐도 중국은 영토 야심이 많아요. 미국은 우리 한반도를 먹으려고 하지는 않는 거죠. 그렇게 봐도 저희들로서는 한미 동맹은 굳건하게 가지고 가야 된다.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가지고 가는 것하고 우리 자주국가로서의 우리가 미국의 무슨 소국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해야 될 이야기도 충분히 하고 우리의 주장을 해야 될 것은 하고 또 설득해야 될 것은 설득을 하고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중국인데요. 중국과 지금 우리 관계는 한미, 한일 교역량을 다 합쳐도 중국보다도 우리가 한중 교역량이 훨씬 많습니다. 교류도 말할 것도 없고요. 비행기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아마 일주일에 한 몇백 편이 800~900편이 뜬다든가 많이 그럴 겁니다. 지금 한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긴밀한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또 중국을 무시 못합니다. 또 아까 오늘 말씀드린 우리 그 남북한의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 중국은 굉장히 중요한 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만났던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는 저보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다 한국의 통일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그 양반이 뜬금없이 그렇게 단언적으로 저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세 나라는 모르지만 미국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 제가 그때 그렇게 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미국의 일부 학자나 일부 정치인들은 아까 우리 제 총리 말씀대로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미국은 저는 세계 특히 우리 한반도의 통일에 반대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기미가 보인다면 긍정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중국하고 관계가 비단 경제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문화도 그렇고 우리 이제 교류라는 게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틈새에서 사드 같은 문제에서도 그걸 정말 잘 저는 줄타기를 해야 된다고 본 겁니다. 그것을 최종 결심을 언젠가 한다 하더라도 그 활동 안에
충분히 그것을 저는 미중 간에 외교적으로 우리가 활용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우리 그 남북관계 개선에서 미국은 저는 우리 편에 있다 이렇게 입장을 우리 편에 대해 생각을 그렇게 하고요. 제가 정치를 하면서 때로는 미국이 좀 과다한 생각을 지금 정확한 팩트는 잊어버렸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제가 그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한 대신에 제가 베트남에서 베트남 장석이를 만나고 베트남 그 국회의장을 만났던 얘기 잠깐 드리면요. 제가 그 환대를 받으면서 마음으로 참 막 미안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자기들 베트남이라는 나라의 민족 통일을 위한 전쟁에 우리가 어쨌든 미국의 요청을 받아서 가담을 하게 됐고 그리고 많은 부끄러운 그런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사과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니까 저는 그래서 베트남이 우리보다 이 몸집은 작아도 대국이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의장님, 우리가 약소국이라서 그래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베트남 의장이. 제가 마음으로 참 죄스러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물론 경제적으로 이제 중견국 수준에 왔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강대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약소국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중국과 일본과 미국, 러시아 사이에서 우리가 어쨌든 살아남아야 되고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중심 국가가 저는 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민족이. 그걸 되려고 그러면 우선 우리가 통합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한반도가 통일이 돼야 되고 하나의 나라가 돼야 되는 그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 문화를 잘 피우고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끼들을 다 살려내면 전 세계 중심 국가가 될 수 있다고 그 문화 강국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모든 것을 저는 결집해야 된다고 그리고 거기는 미국이건 중국이건 러시아건 일본이건 우리가 활용 가능한 다 활용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같은 생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 기자님께서 정말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시간이 이제 10분 정도 지났는데 혹시 우리 정 기자님을 이렇게 자주 만날 기회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혹시 꼭 한번 우리 정 기자님 앞에 계실 때 뭐 질문 물어볼 게 있다는 분 계십니까? 네, 안 계시네요. 안 계시면 예 간단하게 네, 오늘 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의회에서 아까 최원기 총재님도 말씀하셨듯이 의회 권력의 권력이 너무 약해서 참 힘들다라는 어떤 처참함을 느꼈다라는 식으로 제가 의회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의회 권력의 그런 약함에 대해서 절감하셨다고 그랬는데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그리고 한반도의 분단을 극복하고 동북아 평화를 이뤄내고 세계 평화를 견인해 나가는 대한민국 그런 중심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그 길에서 이 시점에서 우리의 정치권에서 가장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국회의장으로서도 큰 역할을 하셨고 또 오수환 의원으로서 우리 한국 정치계의 중심 거목으로서 일해 오셨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이 정치권에서 달라져야 할 점이 무엇인지 통일 한국으로 나가는 데서 어떤 방해물이 있다면 이 정치권의 어떤 점들이 현실적으로 바뀌어서 나가야 될 거라고 보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말씀 좀 해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그런 솔루션이 있으시다면 예, 지금은 이제 의장의 위치에서 내려오셔서 좀 더 이 시민단체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여기에 나오신 거 감사드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이와 같은 어떤 갈바를 모르는 이 시점에서
어떤 지금까지 어떤 축적된 지혜와 이런 경륜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 좀 현실적인 방안을 좀 더 우리 정치계의 어떤 문제점을 짚어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무거운 발언이 나왔네. 정말 제가 의장을 낸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 여러 가지 점을 제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좋아지고 있다고 보고 싶어요. 그 개개인의 자질도 과거보다 나아지고 있고요. 제가 하나 좀 우려되는 것은 국회라는 것이 결국은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뽑아 이제 그 선량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선택을 하는 건데 그 공천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그게 합리적이 올바르지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게 결국은 정치가 바로 서야 되겠는데 정치가 바로 서려고 그러면 정치를 잘 뽑아야 되거든. 그럼 공천이 제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런 것도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 그 구성원들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 봤을 때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생기고요. 또 마음에 드는 경우도 생기겠지만. 그리고 또 한편에서 보면 국회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지만 또 그걸 가지고 반영하는 걸로 볼 수가 있죠. 우리 사회도 지금 서울도 세종로부터 해가지고 달려보면 곳곳에서 지금 데모도 하고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 갈등들이 곳곳에 있고 그런데 국회도 그걸 그대로 그걸로 가지고 반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최소한 국회의원은 늘 국민과 대한민국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항상 마음 깊이 두고 있어요. 사람이니까 뭐 있으면 뭐 좀 먼저 좀 갖고 싶기도 하고 뭐 당연한 수 있지만 국회의원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정말 권력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을 좀 공천도 하고 만들어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조금씩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새누리당 공천 또 제가 악랄한 사천이라고 내가 아주 막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버렸는데요. 왜냐면 제가 하도 기가 찼어요. 이들 내버려두다가 나라의 미래가 없겠다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좀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는 국회의원이 소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그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인 같은 국회의원이 되는 경우가 자꾸 늘어나는 그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참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20대 국회는 19대보다는 더 나은 분들이 그래도 많이 들어왔을 것으로 제가 믿고 싶고요. 국민 여러분들이 하여튼 정치권에 문제가 있는 것을 어떤 파괴적 행위가 아니라 많은 그 진언도 하고 조언도 하고 그런 노력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상당히 하는 게 조금씩 발전해가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질문이 너무나 어려워서 제가 그 정도만 답을 하는데요. 저도 이제 나이가 68이거든요.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사랑인 것 같아요. 국민에 대한 것도 우리끼리도 그렇고요. 제가 뭐 기독교적 사랑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남북 통일이라는 북한에 있는 우리 그 국민 2,500만이라는 그 국민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 그런 것들만 기본에 돼 있으면 나머지는 서로 배려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같이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회도 국회의원들도 그런 마음으로 꽉 찬 사람들이 안에 들어와서 구성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아이들이 전부 영양실조 걸려서 뇌가 정상적이 아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눈물이 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만델라 말씀도 하셨는데 만델라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위대한 지도자는 내 적을 내 편으로 만드는 사람이다.
북이 우리의 적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문제를 왜 다른 데 가서 부탁하느냐, 우리 문제 우리가 해야 한다는 말씀 바로 오셨습니다. 그 우리의 문제인데 지금 북이 영양실조에 걸려서 지금 그쪽에서 연탄 우리가 1000만 원을 줬는데 제가 250을 받아갔습니다. 북에 지금 사막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산에 나무가 없습니다. 겨울에 추워서 땔감이 없습니다. 지금 고비 사막에서 우리가 와서 늘 100만 톤 이상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와서 우리가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는데 북한이 바로 현재 사막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먹을 것이 없을 때 우리가 현재 얼마나 많은 잔반이 현재 버려집니까? 제가 여기 20조 가까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쌀이 지금 100만 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썩고 있습니다. 철거를 우리가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북이 원하는 게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저 우리가 먹고 사는데 좀 도와달라 하는 거 아닙니까? 쌀이 필요합니다. 약이 필요합니다. 연탄이 필요합니다. 나무가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주는 게 다른 거 아닙니까? 북한을 250번 정도를 왔다 갔다 하시네요. 자, 뭐 간단하게 답변을 좀 우리 선생님께서 해주시고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그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또 한편에서는 그 미사일 그 쏘아대전을 거둬가지고 좀 국민을 좀 먹고 살게 해주지 않은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 그것도 일리가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오늘 북한의 그 통린이던가요? 그쪽 사진들 몇 개 봤는데 그래도 산에 나무가 좀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그 신의 주 밑에 그 청주하고 그 중간 정도 되는 모양인데 그래서 북한도 그래도 나무 좀 심긴 하구나. 근데 우리 그 지금 DMZ에서 보면은 그 개성공단하고 지금 참 지금 뭐 완전 윤능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보니까 그 태양광 있죠, 태양광. 그걸 자체 생산을 해요, 보니까 북한이. 그렇게 해서 아파트나 이런 곳에 좀 알고 계시죠? 예, 아주 태양광을 만들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도 같고 그래서 전에보다는 나무가 좀 덜 배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 기회가 있으면 꼭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혹시 좀 시간이 많이 났기 때문에 오늘 정말 이 귀한 우리 정의아 회장님과 우리 최한규 총장 모시고 정말 진지한 남북관계 개선과 우리 민간 협력 방안에 대해서 오늘 토론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바쁜데 불구하시고 찾아와주신 우리 두 분께 감사를 드리고 이 더운 날씨에 참석한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